유명 사업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본사 앞 산하 브랜드인 연돈 볼카츠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막상 매장을 개점하고 보니 한 달 후부터 매출이 급속히 빠지기 시작해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직원 급여 이렇게까지 지급을 하고 그러면 정말 손에 쥐고 있는 게 남는 게 없습니다. 가소간다! 가소간다! 오픈 후엔 나 몰라라! 망해온다! 망해온다! 하루 400, 실제로는 하루 40! 혹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장사를 시작한 가맹점주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실 생각이신가요? 가맹사업계의 큰손이 되어버린 가맹본사는 연돈볼카츠를 제대로 기획하지도 관리하지도 못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백종원 대표의 연돈 볼카츠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2024년 대한민국의 점주님들은 괜찮은 것일까? 서울의 한 전철역 앞 연돈 볼카츠 가맹점을 찾았습니다. 이곳 점주인 윤기 씨는 창업을 준비하던 2년 전 연돈 볼카츠에서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TV에서 이슈도 많이 되고 제가 22년 7월에 가맹 계약을 하고 28일에 오픈했어요. 총 투자 비용은 한 1억 7천 정도 들었는데 평균 1억 3천 정도는 든다고 하더라고요. 1억 3천 정도. 연돈 볼카츠는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작은 돈가스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자문을 하며 골목 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했던 프로그램. 이곳에 출연했던 식당을 백 대표가 프랜차이즈로 만든 것입니다. TV 속 맛집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개점했고 화제가 되면서 손님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달에만 2,900이 나왔고요. 계속 빠지는 거. 매달 한 번도 오른 적 없이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빠지는 거. 그럼 지금은 얼마까지? 지금은 뭐 배달 수수료랑 이런 걸 전부 다 제외하면 그러면 800에서 900 사이 정도 되는 월 매출. 매출이요? 네, 네.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순수익은? 한 50만 원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월 매출을 900만 원이라고 볼 때 물품비와 로열티로 연돈 볼카츠 본부에 약 460만 원을 냅니다. 그 밖에 월세와 관리비, 배달 수수료 등 큰 항목만 빠져도 점주에게 남는 것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며 가게를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점 특수는 첫 한 달뿐이었습니다. 개업 초반에는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매출은 계속 우하향했다고 합니다. 슈퍼바이저한테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이렇게 매출에 관련돼서 너무 문제가 크다. 뭐 다른 방법이 있거나 마케팅 이런 거를 계속 좀 해줘라. 그런데 이제 신제품 출시를 하고 신제품마다 이제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쿠폰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잠깐 지원을 해줘요. 그때만 매출이 조금 반짝 올라오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자체적으로 1+1 행사를 하기도 하고 월 1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배달앱에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 윤기 씨의 계약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맹사업 계약을 할 때 의무 제공 사항인 예상 매출액. 이 점포의 경우 월 매출로 따지면 최저 895만 원, 최고 1,520만 원 가량이 예상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 매출이 1,500만 원일 경우 점주의 실제 수익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아는 사람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상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진행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를 받으려면 부동산 계약을 해야 돼요. 부동산 계약을 해야지, 그러니까 가계약금이라도 걸어놔야지 이제 이렇게 계약서가 이제 오고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임대차 계약을 먼저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되돌릴 수가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오셔서
제가 여기 이렇게 계약서 받아보고 해서 그 창업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받았던 예상 매출 산정석은 너무 매출이 낮은데 본인이 말씀하기엔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매출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좀 무시하셔도 돼요. 다른 매장은 다 이렇게 팔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가맹점 모집 당시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일매출을 최고 465만 원까지 광고하고 있고 본사 담당자의 말도 남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3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배달 매출 제외입니다. 네, 배달 매출 제외하고 네, 3천에 저희 그냥 콜 매출만 한 네네. 3천에서 3,3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 제가 보통 영업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3천만 원으로 해요. 저희가 수익률이 그래서 네.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임대료 300만 원 네. 그리고 인건비 점주님 하고 해서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보통 6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같은 시기에 연돈 볼카츠 가맹점을 시작한 또 다른 점주. 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개점 직후에는 장밋빛 기대도 했지만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손님들이 재구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오픈빨로 3,000원 나왔다가 바로 다음 달에 뭐 2,000 그렇게 바로 떨어졌죠. 지금은 이제 얼마 정도? 많이 나와야 700 정도. 그럼 순이익은 얼마나?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고. 해당 지점의 매출 추이입니다. 개점 둘째 달부터 바로 하락이 시작되어 6개월 만에 700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른 지점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최고 매출의 액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프의 형태가 거의 같습니다. 개점 직후 특수를 보인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시점까지의 평균 매출을 봐도 최고 1,800만 원대에서 최저 1,000만 원대, 본사 직원이 얘기했던 3,000만 원대를 회복한 매장은 없습니다. 입지가 좋고 매장이 넓기 때문에 매출이 더 잘 나올 거라는 말도 들었다는 점주. 저희는 한 달에 뭐 3,500 정도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최하로 잡았을 때. 초기에는 배달을 안 하더라도 3,500 정도는 찍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건 누가 말한 거예요? 그때 개발하시는 담당 본사 직원분이 이처럼 계약서와 다른 예상 매출액을 언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가장 궁금한 게 매출액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럼 본사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본사는 이제 가능하면은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그래야 이제 혹하게 만들 어떤 그런 이제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서면보다도 더 이게 좀 뻥 튀겨서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프랜차이즈에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그 위반 시에 그 형벌도 그다음에 징역도 부과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공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는 매출액을 보장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제시하는 거, 객관적 근거 없이 제시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정보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전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실제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일부 수익률을 전체 평균인 것처럼 광고한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 있던 직원도 다 내보내고 혼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별로 안 좋아요. 한 40만 원 정도 팔았어요. 오늘 많이 평소보다도 좀 저조해요. 근데 이제는 뭐 아예 해탈했다고 해야 되나? 너무 오랫동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죠. 지난 13일
백종원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점주들은 총 49개의 매장 중 일부인 8개뿐이라는 취지의 발언. 하지만 실제로 취재해보니 출점한 점포는 총 83개, 현재는 50개 가까운 매장이 간판을 내렸고 현재 남아있는 소상공인 점포는 49개가 아닌 21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일부 점주만의 문제로 보는 본사에 대해 점주들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죠. 근데 잘해도 뭔가 받침이 돼야 할 거잖아요. 저희들이 장사를 잘할 줄 알았으면 개인 기술이 있어서 뭐 호텔 셰프가 됐든 지방 뭐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칼질을 할 수 있는 고기를 뭐 횟집 풀을 뜰 수 있는 뭐 이런 기술 개인 장사를 했겠죠. 어쨌든 간에 의지하고 가맹비 되면서 로얄티 되면서 했을 때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 본사를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쟁점들에 대해 우리는 더본 코리아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본사 직원이 언급한 월 매출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시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액이었으며 허위나 과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월 3천만 원도 예상일 뿐 매출을 보장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매출이 떨어지는데도 본사의 도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4차례 점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신메뉴 개발과 할인 행사,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한 광고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폐점 원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인해 연돈 볼카츠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전반이 어려움과 폐점률 상승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본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매출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업계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밤 10시, 윤기 씨가 12시간 만에 퇴근합니다. 연돈 볼카츠 점주 2년, 그는 약 1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출이 떨어질 때에 본사에서 무조건 자기네들 책임질 수 있다, 기다려봐라 라고 그렇게 점주들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가 제일 억울하죠, 사실. 기다렸는데 결국에 저희한테 남는 건 빚밖에 없으니까. 우리 가맹 점주들을 놓고 이제 그런 뭐 사업의 실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신중하게 될 만한 사업들을 해서 한번 그 브랜드를 만들었으면은 그 브랜드가 잘대로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폐업하고 또 문을 닫고 하면은 손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이 되지 않도록 정말 가맹본부가 1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더본 코리아는 성공한 프랜차이즈의 대표이자 기준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 연일 관심이 뜨겁습니다. 함께 보셨듯 논란의 시작은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이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제공하도록 그것도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정보가 되는 매출에 관해선 법에 따라 산출한 서면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라는 취지입니다.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대 마련된 제도인데요. 한때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카스텔라, 핫도그, 무한리필 고깃집 기억하시는지요? 유행에 따라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맹점을 모집한 뒤 이후에는 가맹점이 고사하든 말든 본사가 책임지지 않는 이른바 떴다방 출점.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예상 매출액 같은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가맹점 하나하나의 출점이 본사의 주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맹점 수를 늘리는 데는 전력을 다했던 프랜차이즈 본부가 이후에는 운영이 어려워도 심지어 적자가 나도 나몰라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9년째) 이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아리따움 가맹점. 5억 원을 투자해 개점한 매장이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직원까지 두고 정말 신나게 장사했다고 합니다. 혹시 회원가입 되어 있으신가요? 안 되어 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처음에 매장을 시작했을 때는 이 회사 정말 대단한 회사다.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이 작은 매장에 조그만 5,000원짜리 이제 행사를 하면 같은 동시간에 한 60-70명 학생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서로가 같은 방향이었고 본사 영업팀 담당들과 저는 거의 파트너처럼 일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판매할 상품조차 부족합니다. 여기 진열장 같은 경우도 원래 다 예전에는 판매를 하던 제품들로 진열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2개의 매대에서도 이 제품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미지예요. 그냥 다 비어있는 잔이죠. 줄을 서서 사가던 인기 상품들이 하나둘씩 단종되더니 진열대가 점점 더 비어갔습니다. 물건을 달라고 본사에 요청했지만 이걸로 진열대를 채우라며 빈 상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걸 전시해 놓으라고 본사에서 지침이 왔어요? 네, 이렇게 진열을 하라고 하고 계속 영업팀에서는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팔 제품이 없으니까 본사에서 이미지를 제공해줬어요. 화장품 가게인데 비비도 없고 팩트도 없고 향수도 없고 속눈썹도 없고 네일도 없고 3년 동안 가맹점이 580개 이상 폐점했어요. 지금 직원을 다 떠나보내고 아내랑 같이 운영을 하면서 매장 월세 그리고 전기값 이 정도만 들고 있는 거의 폐점을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예 전락돼 버렸죠. 어려움이 시작된 것은 2019년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면서부터입니다. 본사는 이곳에서 가맹점이 세일을 할 때보다도 낮은 가격에 상시 판매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온라인 대세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희 행사하던 제품들이 일제히 종료가 되고 중단시켜버리고 가맹점에는 많은 날들을 정상가에 팔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정작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할인 판매를 하면서 가맹점이 싸워야 할 상대가 본사가 돼버린 형국.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점주들은 본사인 아모레퍼시픽을 찾아갔습니다. 이듬해 결국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국정감사 자리에 불려나갔습니다. 상생을 해치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을 기존의 가맹점 채널 외에 온라인으로 또 드럭스토어라는 이름의 양판점으로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파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가맹사업법의 법의 취지, 법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고 그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주는 저희 회사의 아주 점주님들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가맹점과 모두 그 상생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이 원하고 있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맹점의 전용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단종은 계속되었습니다. 3년간 68%에 달하는 제품이 사라졌습니다. 더 기막힌 건 단종된 제품이 경쟁사 매장에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매장에서는 잘 나가고 잘 팔던 물건들이 갑자기 단종이 됐거든요. 도대체 이 제품들은 왜 단종이 됐냐 항의를 했었지만 이유가 제대로 명분이 없었고 어느 날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에서 그 제품이 팔고 있더라고요. 황당했죠.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억 5천만 원을 들여 문을 연 매장. 하지만
하루하루 적자와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들어왔던 손님마저 발길을 돌릴 때면 속이 더 상합니다. 뭘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은 고객님 죄송한데 저희는 그 제품이 단종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객이 먼저 얘기를 해요. 관련자 있던데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는 안 주고 우리한테는 단종시켜버리고 물건을 해주고 그리고 신제품을 또 만들어줬어요. 몇 년 전에는 바로 길 건너에 가장 강력한 경쟁사 매장이 들어섰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가맹점인 아리따움에서는 당연히 타사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 매장에 같은 상품을 그것도 할인해서 납품합니다. 기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획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제품에 샘플 하나도 안 주는데 여기는 샘플을 껴서 기획을 만들어버리면서 할인까지 쳐버리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거죠. 경쟁사 매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모아놓은 진열대. 현재 아리따움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하나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아리따움과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 사장님, 이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이 지금 뭐예요?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경쟁사 매장에서는 70ml 용량의 본품 외에도 3개의 견본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아리따움은 본품 하나뿐. 그런데도 가격은 경쟁사 매장이 더 쌉니다. 동일한 상품이 타사에서 더 좋은 조건에 팔리고 있는 현실. 이 제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인과 증정으로 묶은 상품 다수를 본사가 경쟁사에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없는데 왜 효과는 있어? 왜 효과는 기획을 만들어줘? 왜 세일을 저기 더 많이 해줘?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리뉴얼 하라고 해서 했고 근데 돌아오는 거는 천대 같은 느낌. 어찌 보면은 이제 어디가 가맹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죠. 가맹점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죠. 매장들이 줄어들게 되면 얼마 남지 않겠죠. 그때는 뭐 가맹점을 종료하겠다 선언해도 남아있는 매장이 얼마 없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거고요. 2019년 1,300개에 달했던 매장은 현재 380개 정도만이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줄피업. 본사가 나서서 가맹점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울분이 터져나옵니다. 몇 번이고 그만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설마 이렇게 큰 회사에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 저버릴까? 간절히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는 거?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장사할 수 있게 물건 좀 주세요. 우리도 샘플 좀 주세요. 지난달 초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전국의 아리따운 가맹주들이 다시 본사 앞에 섰습니다. 상생을 약속했던 아모레퍼시픽. 그러나 가맹점이 줄어들어 가맹 사업을 접기가 더 수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아닌가. 생계가 걸린 점주들은 따져 물었습니다. 점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제품 공급이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더 이상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에 아리따움이 차려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객들이 그리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격도 틀리고요. 기획도 틀립니다. 기획 구성도 틀립니다. 맞습니까? 회사의 단종으로 매장이 텅텅 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더니 회사가 빈 가구로 빈 상자로 채우라고 빈 가구로 보내주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갑질로부터 아리따움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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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어떤 입장일까? 제가 비교 쇼핑을 이제 해봤을 때 너무 유리해요, 경쟁사가. 회사에서는 이라는 채널이 있고 가리다움이라는 채널이 있고 그 외에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전 채널에서 사실 이제 판매라든지 이런 게 잘 돼야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고 가맹점주분들도 이제 본인들의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단종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제품에 대한 조치였으며 상생의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PD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맹점주분들이 느끼기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의지가 있으니까 잘 상생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부분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0년에 이어 다시 한번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가맹점주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경청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점주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추정 60분도 지켜보겠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가 도입된 지 5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불경기에도 프랜차이즈 시장은 여전히 확장세입니다. 지난해에는 가맹점 수가 35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업종의 경우 가맹점이 쉽게 늘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요즘 몇 걸음만 걷다 보면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편의점이 대표적입니다. 그 많은 사장님들은 다들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편의점으로 가보았습니다. 국도변에 있는 이 편의점은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물건들은 할인해서 처분하는 중입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28일에 싹 철거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 브랜드 편의점을 운영한 지 2년. 적자를 메우느라 빚이 2억 넘게 늘어났고 형제들의 돈까지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건강보험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장사 시작하자마자 그 달부터 적자였어요. 엄청난 적자였어요. 가게세도 안 나올 정도로 장사가 안 됐어요. 그 가게세도 연체되고 다른 것도 고지서에 뭐 납부하는데 압류가 들어와요. 통장 압류 들어와요. 시청에서도 압류 들어오고 세무서에도 압류 들어왔어요. 최악이 온 거예요. 이제 도저히 가게를 더 하면 난 폐인되는 거죠. 이전 5년간 다른 편의점을 잘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 시점이 다가오자 세 개의 브랜드가 찾아와 경쟁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는 난리죠. 자기들 이거 따려고. 모든 그 현혹을 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5년간을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적자가 나도 그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걔들은 물건을 집어넣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본사 관리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판매가 저조하고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새로운 제품을 들여놓길 권했습니다. 내가 팔리지도 않는 거 뭐 되겠냐고. 이번만 넣으라고, 이번만. 자꾸 전화할 때마다 신제품으로 그렇게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인구가 많지 않은 리단위의 마을. 그런데 몇 년 새 편의점이 늘어났습니다. 이 도로변에만 편의점 3개가 연달아 서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편의점 과당 경쟁. 하지만 그 타격을 감당하는 건 점주뿐이고 본사는 비껴 서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 몇 가구 있다고 편의점이 5, 6개가 있어요. 국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동네는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냐고. 예. 근데 이게 편의점
그 대기업들은 손해가 아니잖아요. 물건만 집어넣으면 그 하나로 나가는 거니까 손해가 아니잖아요. 며칠 후 갚을 길이 막막한 빚을 남기고 편의점 문을 결국 닫기로 했습니다. 매달 자신의 인건비 정도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던 편의점이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들여놓았던 집기들을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이거 본사에서는 이거 껌 하나 뭐 빨대 하나 두른까지 나한테 다 팔아먹었잖아요. 모든 걸 여기서 쓰는 건 내가 본사에서 사거든요. 대부분. 근데 내가 이거 치울 때는 전부 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 거죠. 폐업을 하기까지도 힘들었지만 막상 다 떠나보내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24시간) 불 켜진 편의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밤을 지샜던 그의 매장. 여기서 자고 얼어가지고 감기 걸리고 막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추운데 겨울에 막 벌벌벌 떨면서 있었잖아요. 아침까지. 나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편의점은 안 돼요. 인구 950명당 편의점 1개. 편의점의 종주국인 일본을 제치고 편의점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 한국. 2021년 5만 개를 돌파한 이후에도 한 해 수천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새 점포가 생길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들어오실 때 가맹비, 라이센스비,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비 그런 등등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과 수익이 있는 거고 차액 가맹금이라고 해서 가맹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는 데다가 마진을 덧붙여서 들어오는 수익이 가맹 본부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액 가맹금 이런 방식이 되게 되면은 일단 점포 수를 좀 많이 하는 게 좀 본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급을 많이 할 수가 있죠.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남는 게 많다. 다른 지역, 다른 브랜드 편의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을 연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 하지만 역시 폐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점 전 안내받았던 매출은 나오지 않고 매달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택배를 원래는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아는 분이 편의점 괜찮다 해가지고 점포를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찾은 데가 여기인데 뭐 이렇게 됐죠. 30대 젊은 점주 동현 씨. 애초에 높은 매출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시 편의점을 하고 있는 아내와 둘이 합쳐 월 400~500만 원의 수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정도면 열심히 아이 키우며 살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경쟁점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여기를 오픈할 때 제가 5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들어왔어요. 매출은 완전 바닥이고 저는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고 애기도 키워야 되니까 매달 이제 200, 300씩 마이너스가 계속 나면서 여기 오픈하고 대출이 한 8,500 늘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매출이 안 나올 때 본사에서는 좀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지원이 진짜 아예 없어요.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매출을 뭐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라는 것도 없고 SC도 항상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맡은 점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SC밖에 없는 상황인데 폐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폐점 비용, 즉 위약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은 물건들도 다 팔지 못하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약금이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산정된 게 5,200 정도고 저도 이거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지금도 13시간, 14시간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건 하나라도 더 정리하는 것이 절박한 지금. 아이도 부모님께 맡겨놓고 편의점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자고 나면 편의점이 생겨나는 시대. 점주만 손해인 것 같다는 젊은 가장. 애초에 손해를 볼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보증보험부터 가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약금도 따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뭐 저희가 손해를 억대를 봐도 얘는 억대는 그냥 다 가져가는 구조니까 손해를 볼 수가 없고 애초에 물건을 저희가 판매를 해도 어쨌든 배분율대로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 점주들이었습니다. 본사 직원으로부터 일매출 160만 원이 나오는 자리라며 소개를 받았다는 지은 씨. 출점은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공식적인 예상 매출 산정서는 계약 당일이 되어서야 받아보았다고 합니다. 저희 예상 매출 산정서는 법적으로 계약 당일날 보여줘도 괜찮거든요. 실제 계약하기 당일날 그 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도 다 완료했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다 완료했고 인허가도 다 사실 그때 가서 뭐 예상 매출 산정서 본들 저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 당일날 조그만 노트북으로 뭐 이게 예상 매출 산정서입니다라고 하면 뭐 사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보통 그냥 사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매출은 나오지 않았고 월 500만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은 씨는 재빨리 폐점을 결심했습니다. 계약 당일날까지 못 받았다? 위약금도 몰랐어요. 저는 얼마가 위약금이 나올지도. 제가 계속 요청을 거의 진짜 한 10번은 했어요. 아니 이렇게 위약금도 모르고 문을 닫는 경우가 어딨냐.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서 거의 문 닫기 이틀 전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잔존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2,400만 원이 나왔는지 이 내용을 안 보여줘요. 절대. 자기들만의 계산이라는 거죠? 네네. 공개된 정보가 적어 본사에 비해 점주는 모든 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의점 운영해보니까 가장 부당하게 느껴지는 점은 뭐예요? 저희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처음에 오픈할 때는 본사가 이것저것 다 같이 도와주잖아요. 예, 뭐 인허가 하러 구청에 갈 때도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못하겠다 너무 지금 손해가 크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해 뭐 재고도 네가 알아서 처리해 너 4개월밖에 운영 안 했어 우리 하나도 못 해줘.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나 편의점 할게라고 하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편의점 본사에서는 점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먼저 출점 이익 때문에 무리해서 가맹점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었습니다. 항상 이제 출점을 하기 위해서 저매출 저수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해서 출점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입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지속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또 경쟁점이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성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팔리지 않는데도 계속 제품을 구매해 매대를 채우는 것은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편의점이 아니라 모든 장사가 식당을 가도 손님이 많아 보여야 되게끔 하고 그래서 다른 손님들 끌어들이게끔 하는 마케팅도 하고 결국 매대가 비어있는 거는 장사의 기본이 아닌 그런. 또 다른 편의점 본사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출점을 하고 있으며 예비 점주에게 예상 매출을 고지할 때도 확정적 수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점주의 위험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하는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본부에 비해 점주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편의점 사장님들은 출점을 쉬었으나 폐점은 너무 어려웠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입지에 편의점을 개설하면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보다 정확한 정보가 공유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5만 개를 넘은 편의점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질문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하루 13시간씩 일하고도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편의점 사장, 이른바 편의점 푸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운영될까? 대중적인 메뉴인 만두로 유명해진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이 프랜차이즈의 역사는 55년. 1969년 오사카의 5평짜리 매장에서 시작됐고 현재 일본 전역에 약 340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오래가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본부와 점주의 밀착성을 중시해왔다고 합니다. ブランドを既存しないように、あとはオーナーさん自身がやっぱり新しく始めた事業を成功していただくためにという意味で、その30日間ずつ基礎研修と実地研修、計60日の研修はしっかりと入っていただくという形をとってます。そこは担当のスーパーバイザーが1年間は毎月の巡回義務を設けて、店舗の運営経営状況がどうか、お客様からの指示がどうか、出している料理問題ないか、サービス問題ないかというところを毎月、寄り添いながら伴走していって1年間はフォローをしていくと。 본부와 가맹점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재계약률이 90%에 달합니다. 본부와 점주 사이, 또 점주와 점주들 사이에도 정기적인 모임이 많이 있어서 점주의 불안이나 고민을 파악하기 쉽다고 합니다. 改善支援チームみたいな、要は、ちょっと不信しているところだったり、人に悩んでいるところだったりっていうところに、入り込んで改善を一緒にしていくっていうチームなんかを設けてますんで、改善支援チームに関してはそれのオペレーションの、サービスとホールサービスと、調理技術っていうところを、中心に特化しているものもいますんで、集中的に入り込んで集中的に変えるだったり。 오래가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와 지속성을 위해서 신규 출점에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として この方はちょっとこの店を出したらちょっと失敗する確率が高いと判断すれば断る場合。出店させないですね。はい。やっぱ高いお金を資金を 覚悟を決めて入っていただくんですけれども、そのお店の立地があまりに事業として回収が立たないんであれば、それはやっぱ本部としても止め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し、本部の利益考えてたら出してもらった方がそれはいい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そこっていうのはやっぱ失敗が見えてるんであれば止めるべきだと思います。 결국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한 것일지 모릅니다. 점주의 실패는 본부의 실패로 받아들여지는가? 본부의 이익은 점주의 이익과 연동하는가? 지난 5월 가맹점주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상생협의권이 민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에게 협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은 뭐냐면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리스 사례에서 보면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저희가 주선을 해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몇 번 만에 다 해결됐다. 10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몇 번 만나니까 다 해결됐다. 100가지 법보다 한 번에 만남이 더 좋더라.
하지만 프랜차이즈 기업 측에서는 점주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이며 협상권이 남발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 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부와 점주의 상생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영업자 600만이고 자영업자 영역에 또한 600만 명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1,200만이 있어요. 이게 자영업 시장이에요, 실제. 1,200만 명의 소중한 일자리인 거죠. 그다음에 이게 더 커집니다. 여기 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일자리 수가 적으니까 이걸 없애면 안 돼요. 그러면 이분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소중한 일자리고 어떻게든 여기를 합리화시키고 키워서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있는 진열장의 모습, 다른 하나는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리는 점주들의 뒷모습입니다. 인상 깊었던 건 이런 와중에도 모든 점주가 본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사에선 혹시라도 어느 점주가 방송에 불만을 말했는지 찾아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건 본부와 가맹점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임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연돈 볼카츠는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영업과 외식업에서 선생님으로 불려온 회사인 만큼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중적 지지와 영향력을 쌓은 기업이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50년 역사에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 앞에서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지는 25년 정도 됐습니다. 역사죠, 역사. 최소 못해도 10년 이상은 해야겠다. 즐겁게 일을 했었죠, 많이. 회사가 하라는 대로 잘했고 믿었는데 세대에 대한 배신감? 아직까지도 요만큼의 희망이라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있으면 내가 허벌판에서 더 어려움이 더 큰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좀 나을까 해서 들어갔는데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또 뭐 어렵다 그러면은 밖이나 안이나 차이가 별로 없네 이러지 않겠습니까?